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데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오늘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 선고를 연기하고 일주일 뒤 변론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또 회계부정 혐의로 재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도 무죄가 나왔는데요. 자, 자세한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시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위헌인지 여부. 이 선고가 오늘 오후 2시에 내려질 예정이었는데 임박해서 연기가 됐어요. 이런 경우 좀 이례적인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통상의 그런 일반적인 민사재판이나 혹은 형사재판에서는 한번 끝이 났던, 그래서 선고만을 앞두고 있는 재판이 가끔씩은 이제 변론 제기를 위해서 연기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할 수가 없긴 하고, 또 한편으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있어서 이렇게 변론 재개가 되면서 선고 기일이 연기된 사례는 조금 찾아보기 힘든 그런 드문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언제 정도 이루어질까요? 우선 지금 다음 변론이 일주일 정도 뒤인 예. 10일로 예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다시 한번 변론 기일을 진행을 하고 이제 추가적으로 변론 기일이 있을지를 좀 보긴 해야 됩니다. 그것도 그때 가서 판단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때 가서 이제 판단을 하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은 혹여라도 헌법재판소에서는 미리 이런 향후 일정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는 것도 가능은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래도 예상을 해보건대 지금 변론 기일이 이렇게 한번 제기가 된다 하더라도 그 이상 두세 차례 더 그 변론 기일이 제기되고 또 재개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다음 주 정도에 일단 변론 기일이 다시 한번 재개됐다가 마치거나 혹은 추가된다면 한 번 정도의 이런 기일이 더 진행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다음 주를 기점으로 해서 또 다시 한 일주일 정도 안에 선고 기일을 잡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변론이 재개돼서 선고가 연기가 되는 건데 판결 내용에 영향을 줄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이미 선고 기일이 임박한 상태에서 변론 기일이 재개됐다라고 하면 뭔가 결론에 있어서 다른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미처 판단받지 못한 새로운 쟁점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입장, 어떠한 결론을 예상하고 있었는지 혹은 여기에 대해서 입장이 바뀐 것인지는 사실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비교적, 그러니까 오늘 원래 선고까지 예상이 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변론 기일이 재개됐다라는 것은 분명히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는 뭔가 판단을 하고 심리할 만한 내용들이 남아 있다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최근에는 이런 최 권한대행의 그런 부작위에 대해서 그 당부뿐만 아니라 지금 이 권한쟁의 심판의 청구 자체가 이제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그런 논란들도 지금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부분까지 이제 이번 변론 기일을 통해서 조금 더 제대로 짚고 넘어가려고 이런 재개가 있지 않나 이렇게도 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이었는데 사실 이 헌재가 선고를 연기하고 또 변론을 재개한 이 배경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해서 헌법재판관에 대한 편향성 주장, 이 주장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 그리고 여당 쪽에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런 비판도 이번 결정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저는 이 부분은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격렬하게 이제 윤 대통령 측 그리고 여당 측에서 편향성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었지만 이미 이제 이 재판관들에 대한 기피 신청에 대해서 한번 기각을 한 바가 있고, 또 물론 여기에 대해서 회피 촉구도 했었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그 의견을 받아들여질 것이라고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그런 쟁점에 대해서는 사실 변론 기일을 새로 연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부분을 변론 기일에 지적을 하거나 혹은 다루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런 주장들 외에 결국에는 이런 청구의 적법성 문제라든가 혹은 최 권한대행이 주장을 하고 있는 지금 심리가 부족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그래도 이 내용을 더 한번 짚기 위해서 제기를 했다라고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쟁점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임명을 보류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인데 두 가지입니다. 우원식 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이 있고요.
개인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 소원이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그냥 같이 연기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들을 따로따로 어쨌든 별개의 청구였기 때문에 따로따로 판단을 할 수도 있긴 하지만 결국의 핵심적인 쟁점은 최 권한대행이 이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점이라는 것은 동일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가지 재판에 대해서도 동일한 결과를 내는 것, 그 동일한 결론을 내는 것이 헌법재판소에서는 일관성 있는 판단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점 때문에 결국 남은 이 헌법소원 재판 역시도 그 선고와 같이 미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 이 권한쟁의의 최대 쟁점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말한 여야 합의 여부일 것으로 보입니다. 첫 변론 기일 당시의 상황 잠시 보시고 쟁점들 계속 짚어보겠습니다. 작용 요건을 갖추고 선출 절차에 하자가 없다면 바로 임명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네. 저희도 그런 의견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야 합의가 그 재판관 선출의 법적인 절차적 요건은 아니라는 그건 법적 입장이시죠? 요건은 아니라고 아니죠? 봅니다.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두 분은 여야 간 합의가 있었고 한 분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을 하는 것인지 그거를 판단할 권한이 그 권한 대행한테 있는 것이냐. 네, 헌법재판관들이 이 최 대행 측의 한 질문의 요지 어떤 걸로 봐야 될까요? 결국에는 헌법 규정상 이 대통령 혹은 대통령 권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3명의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부를 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규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절차적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떤 이유에서 권한 대행이 임명을 멈췄는지 지연을 시켰는지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고 또 그 최 권한 대행이 얘기하는 이 국회의 합의라는 것이 과연 이 절차적인 요건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만약 그게 포함된다 하더라도 그렇다면은 국회의 합의가 어떤 식으로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건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핵심적인 쟁점이라고 보고 질문을 한 내용들입니다. 네, 뭐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 보류한 것이 위헌이라고 나오더라도 뭐 바로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는 건 아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 측 주장이잖아요. 네, 일단 헌법재판소에서는 뭐 오늘 또 발표를 했듯이 네. 당연히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부작위 행위가 위헌이다라고 판단을 하면 여기에 따라서 이 기속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 권한 대행은 임명을 서둘러야 된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그런 결정에 있어서도 뭐 시기를 정해놓은 것은 아니니까 헌법재판소에 그런 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따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얼마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뭐 법적으로만 본다면은 헌법재판소의 그런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들을 구속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서둘러서 그런 자기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긴 하지만 만약이라도 어쨌든 일정한 시일이 걸린다거나 혹은 임명에 상당한 지연이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또 다시 최권한 대행의 그러한 행위가 헌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 예. 그래서 탄핵 사유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또 흘러나올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윤 대통령 측에서는 뭐 이번 청구가 각화돼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이건 어떤 배경일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원식 의장이 이 청구를 하면서 국회의 의결을 표결을 따로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 주장은 헌법재판소에서도 조금 신중하게 들여다볼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과거에도 이제 국회의원이 정부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가 각하된 사례들이 몇 건이 있습니다. 이제 해당 사건들을 보면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기를 지금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그 권한은 의원의 권한이 아니라 국회의 권한인데 그걸 국회의 그런 기관 중에 일부 기관에 불과한 국회의원이 별도로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회의 표결을 따로 거치지 않고 국회의장이 국회의 이름으로 이런 권한쟁의 심판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전의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 유사성이 있고 따라서 이 청구가 부적법하다라는 주장인데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도 과거에 조금 비교할 만한 그래서 각하를 시킨 그런 사례가 있던 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도 그 사례들과 동일하게 볼 것인지 아니면은 뭐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국회의 그런 의결이 있었다라고 볼 것인지 혹은 국회의장으로서 국회를 대신해서 국회의 이름으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볼 것인지를 상당히 고민해볼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형사재판에 대한 이야기도 해볼 텐데요. 경찰 특별수사단이 2번 구속영장 청구가 반려된 대통령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네. 또 언론사 단수단전 의혹에 대해서도 살펴볼 계획인데 지난달 국회 국정조사 당시 상황을 보고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국회 계엄 해제 직후에 계엄이 지속되던 2시간 동안 어디 가서 뭐 하셨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누구 만나셨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이상민 증인 12월 3일 23시 37분 소방청장에게 전화로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 지시한 바 있죠?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의 이상민 장관의 이 비겁한 역사 죄인의 모습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정제된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나타난 도출된 사실들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실체적 진실 접근이라는 면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성훈 경호처 차장, 그다음에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사실 앞서 이제 2번이나 있었는데 반려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경찰이 계속해서 이제 강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 어떤 이유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이 두 사람이 받고 있는 그 혐의 자체가 무척 중대하다라고 경찰에서는 판단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문제가 되는 혐의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특수공무 방해죄인데, 특히 이제 그 내용을 봤을 때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 집행을 거부하면서 물리력을 행사해 공무원들의 그런 직무를 방해했다라는 그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사안의 중대성을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강제 수사를 더욱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런 사안들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부인을 하고 있을 때 아무래도 불구속 상태에서의 수사보다는 구속 상태의 수사가 수사기관 측면에서는 훨씬 더 용이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현 상황에서도 좀 강제 수사를 계속 고려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수사를 살펴봤고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전에 국회에 출석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국회에서 나와서 한 얘기와 검찰 수사에서 한 얘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국회에서 한 이야기들을 봤을 때는 대통령의 그런 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통치행위다, 혹은 당시에 이제 국무위원들이 상당히 조금 애매하게 반응을 했다라는 그런 취지로 진술을 해왔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정작 지금 드러난 그런 경찰 조사에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경찰 조사에서는 비상 계엄에 대해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진술이 있었다거나, 혹은 국무위원 전원이 또 반대를 했었다라는 취지의 이제 발언을 하면서 국회에서의 그런 발언과 또 수사기관에서의 발언이 사뭇 다른 그런 상황입니다. 앞에 이제 11일 헌법재판소 증인으로 또 출석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또 어떻게 증언을 할지도 관심인데 어떤 태도를 볼 거라고 보세요? 사실 지금 예측하기는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일단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이제 본인에 대해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의 증인 신문 과정에서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쟁점들에 대해서는 진술 거부를 행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 일부 진술을 한다면 그래서 그 진술이 국회에서의 발언 그리고 경찰 쪽에서의 발언, 그중에 어느 쪽을 따라갈까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수사기관에서 했던 발언들을 상당히 따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지난달 18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일어난 난동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배후 세력에 대한 추적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예. 자, 경찰이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을 선동한 혐의로 고발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소환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계엄 전후로 전 목사 발언을 확인해서 이 폭동 사태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따져본다는 계획입니다. 관련해서 양동훈 기자 리포트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이 일어나기 전 전광훈 목사는 거듭 국민저항권을 주장했습니다. 국민저항권이 최고의 권위니까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서 모셔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후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시위대가 법원을 습격하는 일이 벌어지자 전 목사는 폭동을 선동한 혐의 등으로 잇따라 고발됐습니다.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 씨가 법원 판사실에 침입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폭동 사태 배후에 전 목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이 씨는 물론 전 목사 측도 서로 연관성을 부인하는 가운데 전 목사 측은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하기 한참 전인 저녁 8시쯤 집회를 해산했다며 배후 의혹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 목사를 내란 선동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고발인 조사를 마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폭동 전날뿐 아니라 계엄 전후 전 목사의 발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영향력을 따져본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유튜브에 게시된 전 목사의 발언을 하나하나 확인해가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 목사 소환도 검토하는데 기초조사를 마치는 대로 전 목사에게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서부지법 폭동 현장에서 86명을 체포한 데 이어 13명을 추가 특정하고 이 가운데 63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아직 체포하지 못한 3명을 쫓으면서 CCTV 영상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통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시위대 신원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서 내란 선동죄 혐의로 입건을 한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어떤 혐의입니까? 네, 지금 내란 선동죄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 내란과 관련해서 그것들을 격려하거나 혹은 고무시켜서 그런 내란 행위를 만들어내는 그런 범죄 혐의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뭐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결국 이제 당시에 이 전광훈 목사가 각종 발언들을 통해서 그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이 내란과 관련된 행위를 하도록 선동을 했다라는 그런 혐의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내란 선동 혐의까지 짚어봤고요. 다른 재판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결과 조금 전에 나왔는데 2심도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게 불법 합병 혐의와 분식회계 혐의 주요 쟁점이었는데요. 모두 무죄가 선고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회장은 이제 작년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모두 무죄를 받았었는데, 우선 이재용 회장의 그런 혐의를 간략하게 좀 살펴보자면 2015년에 이제 제일모직과 그리고 삼성물산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이재용 대표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정행위를 치르고, 또 그 밖에 부정거래나 혹은 시세 조정을 통해서 이 합병을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만들어서 진행을 했다. 그래서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이나 혹은 배임죄 등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은 당시에 제일모직 그리고 삼성물산의 이제 주식 교환 비율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됐었는데, 합병에 있어서 이런 주식의 그런 교환 비율을 정하는 것은 결국 이제 추후에 주주들이 받게 되는 그런 주식 수를 결정하게 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결국 당시에 이제 제일모직에 대해서 20% 이상의 그런 주식을 가지고 있던 이재용 회장이 제일모직에 대한 그 평가 가치는 훨씬 더 높이는 방식으로, 또 한편으로는 삼성물산에 대한 그런 가치는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조작을 해서 결국 이제 문제가 되었던 그런 혐의를 받고 문제가 된 사건인데, 1심에서도 사실 이 부분 모두 무죄를 선고를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 재판에서도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를 했고, 그 이유를 간략하게 보자면 결국에는 당시 합병에 대해서는 이재용 회장이 경영권 승계만을 목표로 이런 합병을 치렀다라고 볼 수도 없고, 또 부당한 그런 관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없다. 또 이런 합병 과정에서는 결국 가장 중요했던 것은 양 회사의 의사 결정이 가장 중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증거들로는 이런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게 이제 무죄 판결에 주된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1심에서 이제 무죄가 나온 것이고, 2심에서는 검찰에서는 또 2,300여 건을 추가로 뭔가 증거를 제출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2심 재판에 대해서 공을 들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재판부에서 이 검찰의 수사 과정을 또 문제 제기를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검찰에서도 이렇게 2,300여 건에 해당하는 증거, 이런 상당히 많은 수의 증거를 항소심에서 제출한 이유가 1심에서 이제 주요 증거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부정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때 전자기록 등에 대한 압수를 진행을 하면서 이 분류 같은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1심에서는 이 수사에서 적법성의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래서 이 증거들에 대한 능력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비록 추가된 증거들이 있긴 했지만 이미 그 1심에서 판단됐던 그런 증거들의 능력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하게 이 수사 절차에서 지켜야 될 그런 절차들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라는 판단을 똑같이 하게 된 것입니다. 예, 대부분의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면서 무죄 판결로 이어진 것 같은데, 오늘 또 항소심의 주요 쟁점은 1심 선고 이후에 지난해 8월에 나온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이루어진 행정소송에서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있었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 부분을 증거로 제시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검찰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증거라고 판단을 하고 2심에서 제출을 한 걸로 보입니다. 특히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이후에 받은 판단, 행정법원에서의 판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한 증거로 보고 제출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밖에 다른 그런 증거들, 다른 사정들을 결국 이 항소심에서는 더욱 중요하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행정법원의 판단을 다시 반박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물론 이제 이 부분들은 결국 행정법원에서 판결문을 쓰면서 이제 그 판결 이후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판결의 그 주문보다는 그 증명력이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볼 수는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의 한 일부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고 증거적인 가치가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이것과 상당히 조금 배치가 된 듯한 그런 판단을 한 것은 결국 다른 사실들을 종합했을 때 이 부분까지도 조금 판단을 행정법원과는 달리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영역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앞서 있었던 상황은 결국에는 행정 처분이 적법하냐 위법하냐의 문제였고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이 항소심은 결국 형사사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예. 이 형사재판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피고인에 대한 형법적인 그런 처벌을 하는 그런 재판이기 때문에 이 입증의 정도, 증명의 정도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항소심에서 지금 이 재판부에서는 적어도 행정법원에서 판단한 그 이상으로 검찰 측에서는 이 유죄 혐의에 대해서 더 입증을 했어야 되는데 예. 그러지를 못했다라는 그런 판단도 마찬가지로 들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은 횟수로 10년째 되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뭐 아직 이제 3심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은 오늘 이 항소심 판결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물론 지금 이재용 회장이나 삼성그룹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그룹의 총수가 형사적인 그런 리스크를 최대한 피할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앞으로의 그런 경영적인 측면에서 많은 부담이 줄어들었다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을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상당히 치열하게 다투어 왔던 사건입니다. 예.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2심 선고 전까지는 2심에서 얼마든지 사실관계나 혹은 법리적인 판단이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재판이었는데 결국에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3심 같은 경우에는 이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입니다. 결국에는 1심, 2심에서 기본적으로 확인했던 그런 사실관계들을 기반으로 해서 3심에서는 거기에 적용한 그런 법리들의 오해가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재용 회장 측에서는 1심, 2심 이 사실심에서 무죄를 2번이나 받은 이상 결국 3심으로 갔을 때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동일하게 무죄 판결이 확정될 수 있다는 것을 상당히 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랜 기간 끌어온 그런 재판의 일종의 끝을 좀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는 점이 무척 중요한 사안입니다. 네, 사실 요즘 삼성의 경영 여건이 좋지가 않잖아요. 이제 사법 리스크에서 어쨌든 2심에서 벗어났는데 그럼 이재용 회장의 경영 행보에도 영향이 있겠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사안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 사례들을 비교해 봤을 때 회장들이 분식회계나 혹은 뭐 시세 조정의 문제가 있어서 유죄를 선고를 받게 되면은 물론 가볍게는 집행유예로 끝나서 경영상의 문제가 없는 경우도 발생을 했었지만 한편으로는 뭐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이제 그룹 차원에서의 그런 경영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칫 발생할 수도 있었던 그런 경영상의 중대한 그런 공백 상황을 이제 모면한 그런 상황이라서 앞으로의 그런 경영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